최근 미국에서 이처럼 특수 효과가 아닌 실제 투명 망토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투명 망토를 현실에서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음의 굴절률을 띤 메타 소재 때문인데요. 빛을 반대 방향으로 휘게 하는 성질의 음의 굴절률. 이 굴절률을 가진 특수한 물질은 물체가 휘어 보이게 하고 심지어 형태가 없어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법 같은 마술의 원리를 알아보는 매직 사이언스. 오늘은 과연 어떤 마술의 비밀이 밝혀질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술. 그 알 수 없는 신비함 속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저 마술사의 기술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속는 것일까?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은 마술의 중심에는 과학이 있다. 이 페트병 안에는 물이 들어있고요. 아주 평범한 페트병입니다. 이 안에 이 500원짜리를 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어떠세요? 페트병 안에 들어가 있는 500원짜리 보이세요? 이번에는 얼음 몇 조각을 가지고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 얼음을 여기 상자 안에 잘 집어넣고요. 분명히 소리가 들리죠? 이 물 안으로 순간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벌써 순간 이동이 됐습니다. 상자 안에는 얼음이 없어졌고요. 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얼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건데요. 처음부터 동전이 물통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 동전이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술사가 페트병 안에 동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동전은 처음부터 병 안에 들어있었다. 하지만 물속에 동전을 넣게 두면 공기 중에 있을 때와 빛의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보면 분명히 물속에 들어있는 동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라졌다 나타나는 얼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크라이올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크라이올라이트는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 무색의 투명한 그런 고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마치 얼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크라이올라이트의 굴절률이 이제 1.33으로서 그 물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올라이트를 물 속에 넣게 되면은 그 광학적인 경계면이 없어져 가지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마치 물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과 굴절률이 똑같은 크라이올라이트 때문. 실제로 만져보면 얼음이 아닌 젤 형태다. 이걸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이 평범한 볼펜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거죠. 분명히 손바닥 위에 있었던 볼펜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이 마술. 어떻게 손가락은 그대로 보이는데 볼펜만 사라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렌티큘라 렌즈. 이 렌즈는 세로 방향의 빛은 그냥 통과시키지만 가로 방향의 빛은 퍼져 보이게 한다. 볼펜을 갖다가 이것이 퍼지는 방향으로 놓게 되면은 퍼져버려 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손가락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단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자 안에 가위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손가락을 이 통 안에 넣어보고요. 손가락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어떡해요? 제 손가락이 잘려버렸어요. 아니, 미치 못하시겠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중간 부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마술사는 다시 붙일 줄도 알아야 되겠죠? 어때요? 이상이 없죠? 가위의 반쪽만 있는 겁니다. 반쪽만 있는데 이 가위 한쪽이 이 거울에 반사돼서 하나의 옷 모양으로 이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반쪽으로 해서는 가위가 손가락이 잘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트릭을 쓴 것이 바로 그런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 가운데 설치된 거울 뒤에 손가락이 숨겨져 있고 마치 이것을 자르는 것처럼 거울에 비치게 하는 것이다. 거울의 위치와 특성을 활용한 트릭은 다양한 신체 절단 마술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 동전을 작게 만들어 볼까요? 어때요? 밑으로 통과한 게 보이세요? 점점 좁아지는 통로를 무사히 통과하는 동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전 그 가운데 여기도 보면은 대칭적으로 우리가 대각선을 해가지고 거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거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렌즈에 의해서 이 동전이 이제 작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쓰냐 오목 렌즈를 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동전 사이즈를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할 수 있어 이런 트릭을 사용해서 한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마술의 원리는 거울과 렌즈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거울을 통해 앞에서는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둔다. 이 공간을 통과한 동전은 아래에 설치된 오목 렌즈에 의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제가 마술 상자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풍선을 비어있는 상자 안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뚜껑을 잘 닫아보고 풍선을 터뜨려 볼게요. 그럼 이 상자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쁜 토끼죠? 네, 귀엽죠? 그 이제 상자 안에 대각선으로 이제 거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거울이 놓여지면 뒤에는 어때요? 공간이 충분한 이제 공간이 이제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풍선을 터트린과 동시에 거울면이 대칭적으로 있는 거울면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뒤에 이제 숨어져 있는 토끼나 이제 우리가 비둘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울의 대칭면을 이용한 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울을 통해 마치 상자 전체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다음 뒤에 있는 거울이 넘어지도록 연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거울 뒤에 숨겨져 있는 물체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도 이전 재미나는 이전 홀로그램이 이전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전 불을 켜고서 한번 보면은 어때요?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주사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울이 아래 위에 함께 있으면 내부에 물체를 넣었을 때 위쪽에 마치 홀로그램처럼 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원형으로 쌓인 거울을 통해 물체의 모양이 2번씩 반사돼서 위에 상이 맺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울의 원리는 첨단 기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서부터 레이저, 허블, 망원경까지 거울을 이용하고 있고 우주공학에 빠질 수 없는 위성 카메라에서도 거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항상 새롭게 개발되는 마술의 세계.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해 점점 새로운 첨단 기기가 발명되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즐거운 변화가 아닐까? 3리터 자동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연료 3리터만으로도 무려 100km를 달릴 수 있는 고연비 자동차를 가리키는데요. 고유가와 화석연료 고갈 위기가 계속되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기술의 융합을 통한 1리터 자동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소리 없는 연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연비를 줄이는 똑똑한 과학을 만나보시죠.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느닷없이 등장한 검은 물체에 캠퍼스가 술렁인다. 세 개의 바퀴와 부드러운 유선형의 몸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모은 것은 독특한 모양의 자동차다. 변신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배트맨에서 보는 것 같아요. 좀 미니 버전.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2인승 자동차의 정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초고연비 자동차다. 이 차 이름이 뭔가요?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에만 치중해서 제로라고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걸 다이어트해서 없앴다는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길이 2m 9cm.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검은 차체. 흡사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유선형 몸체까지. 이 모든 것은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조건들이다. 연비란 연료 소비율의 준말로 연료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 일반적으로 차량 무게가 1% 줄어들면 연비는 0.5% 개선된다. 제로는 사람들의 힘만으로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특징. 철저하게 무게 절감에 초점을 맞춘 덕에 제로의 무게는 300kg에 불과하다. 일반 승용차의 5분의 1 수준. 이로 같은 경우는 요즘 3리터 자동차라고 해갖고 1리터로 약 33km 정도를 가는 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 아마 최소한 1리터로 45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가 다른 자동차와 비교되는 또 다른 특징은 엔진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들과 달리 뒤쪽에 달려있는 엔진은 사실 차량용이 아닌 오토바이의 엔진이다. 승용차에 주로 쓰이는 4기통 엔진과 달리 오토바이 엔진은 한 개의 실린더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실린더만으로 구성된 엔진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무게다. 엔진 속으로 공급된 연료는 압축, 폭발을 반복하면서 자동차를 움직인다. 실린더의 수가 적을수록 연료 소모는 적지만 출력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하나의 실린더만으로도 차량 운행이 가능할까? 결정적으로 차가 보통 차에 비해서 아주 가볍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중형차의 약 5분의 1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기통 엔진으로도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연비 절감의 비밀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 개의 바퀴는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유선형의 몸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한다. 적게 먹고 멀리 달리는 차는 이제 시대의 요구 조건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과 초고유가 위기 속에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연비 절감이다. 지난 5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리터당 15km라는 강도 높은 연비 규제를 발표하면서 연비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 역시 미국보다 더욱 강력한 연비 규제 조치를 결정한 상황. 하지만 연료 소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만은 아니다. 에코 드라이빙으로 연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는 임기상 씨. 그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연비를 줄인다고 말한다. 도로 안내 표지판, 교통 안내 표지판에 100km 써 있으면 100km로 주행하는 것이 좋고 80km 써 있으면 80km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속도고 경제 속도예요. 그렇다면 실제 도로 주행 시 에코 드라이빙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같은 배기량의 중형차 2대를 준비, 연료 소모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연료 분사량 측정 장치와 연비 측정기를 설치했다. 실험 대상은 에코드라이버 임기상 씨와 빠른 운전을 즐기는 또 다른 실험자. 파주에서 상암동까지 왕복 103km를 주행한 후 연료 소모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연비 대결에 나선 두 사람. 임기상 씨가 평소대로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사이 또 다른 실험자는 빠른 속도로 앞서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이 나타나자 실험자의 차는 더욱 속도를 높였다. 연료 분사량이 수시로 최고치를 넘나들었지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실험자. 반면 임기상 씨는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주면 이 자동차의 ECU의 퓨얼 컷 기능, 연료 공급 차단 장치가 있어요. 연료 분사 하나도 안 되잖아요. 자동차는 주행을 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면서 차선을 바꾸는 실험자. 과연 운전 습관의 차이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속도에 따른 연비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1600cc의 준중형차를 각각 시속 80km와 120km로 주행한 결과 80km 정속 주행 시 연비는 약 12.5km, 120km 가속 주행 시 약 9.6km로 나타났다. 차량 속도를 약 40% 정도 빨리 했을 경우에 연료 소비율은 약 30% 정도가 나빠진 경우가 나왔습니다. 도심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 역시 연비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실험 차량의 표준 연비는 약 10.5km. 도심의 도로 시뮬레이션에서 급가속과 급제동, 급출발을 반복하면서 주행 실험을 진행, 연비의 변화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차량의 연비는 고작 약 5.8km에 불과했다. 무려 40%나 연비가 나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도로에서 운전 습관에 따른 연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2대의 자동차. 각각의 차량에 설치했던 연료 분사량 측정치를 확인해본 결과 실험자의 연비는 리터당 약 9.6km, 임기상 씨는 약 12.4km로 20%의 연비 차가 나타났다. 예, 국내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해서 약 10% 정도만 개선을 시킨다고 보면은 1년으로 치면 10만 킬로리터 이상의 원유가 절감이 되고 금액으로 따져도 약 1,5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연비 전쟁의 시대, 가장 효율 높은 에너지는 바로 절약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현대인들의 일상은 전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간 화석 연료에 의존해온 인류는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의 재앙을 맞게 됐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사용 전력은 약 39만 기가와트로 이는 1년 내내 60와트의 백열 등 7억 개를 켜둔 규모다. 2008년의 전력 소비량은 1970년에 비해 약 50배 증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약 37조 원을 투자해서 현재 발전기의 반 용량의 발전기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례해 꾸준히 전력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해온 데는 원자력이 큰 몫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력의 반 정도는 원자력이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10여 년, 한 20년 동안 원자력 판매 단가는 오히려 감소했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요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 물가 상승률 대비 거의 상승하지 않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1kW의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다. 이는 우라늄 발전 단가가 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가져온 심각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국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은 원자력이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고 적은 자원으로 많은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편의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g의 우라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석탄 3톤과 석유 1,800리터와 맞먹을 정도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미국은 물론 원자력을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도 원전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개의 원전이 추가될 전망이다. 20기를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향후 10여 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와 표준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원자로 설계와 기술을 수출까지 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원자력 기술 선진국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기술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진이 설계한 3세대 원전 APR 1400 등으로 신형 경수로 건설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1400만 킬로와트급 원전인 APR 1400은 연간 230억 킬로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해 진일 보안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표준 원전에 비해 가지고 APR 1400이 출력이 한 40% 증가해서 기존 1000메가와트에서 1400와트로 증가했는데 그럼에 따라 가지고 기기 사이즈나 이런 거는 또 일부 증가를 했지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를 40% 이상 더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배수 양식장. 이곳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온배수를 이용해 넙치와 참돔 등을 양식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 증기 발생기로 보낼 때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이때 냉각수로 사용돼 온도가 높아진 물이 바다로 방류되는데 이것을 온배수라 부른다. 온배수는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높아 겨울철에도 어류를 성장시킬 수 있다. 온배수를 이용할 경우 성장이 30% 이상 뛰어나 산란 시기가 빨라지고 이를 인근 연안에 방류할 경우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온배수 양식장은 바다로 버려지는 폐에너지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열 에너지입니다. 겨울철 자연 해수보다 7도에서 8도가 온배수가 높은 수온을 나타내므로 그 열을 이용하여서 해양 생물을 양식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온배수를 치수와 화초 등의 온실 재배 및 농수산물의 건조와 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온배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이란 오해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전 계통의 배관은 관을 통하여 물이 지나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원자력이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넘어설 돌파구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주제곡만 들어도 단번에 생각나는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1978년 일본에서 처음 방영됐고 27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첫 방영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미래소년 코난의 배경이 바로 2008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시 코난이 먼저 만난 미래인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고갈이었습니다. 석유가 고갈돼서 땅속에서 폐플라스틱을 꺼내 에너지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만화 같은 이야기는 2009년 현재 과학을 통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320만 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인 쓰레기는 최근 과학기술을 통해 귀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료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바닥재. 쓰레기가 다 타고 난 뒤 남게 되는 재인데 중금속과 염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그동안 매립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연간 40톤을 웃도는 배출량과 토양 오염 등의 문제로 매립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 자원 재활용 사업단은 소각 바닥재 재활용에 걸림돌이던 유해 중금속과 염분을 환경적으로 안정화하고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쓰레기 소각 바닥재는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와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친다. 산화된 철분과 자재로 사용할 때 팽창시키는 물질인 비철금속 성분을 골라내고 중금속과 염분까지 제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바닥재 안정화의 핵심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탄산화 공정. 염분과 중금속 성분은 탄산화 공정을 통해 안정된 상태인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 더 이상 농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염분과 중금속이 제거된 바닥재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 골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공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기능까지 하고 있다. 일반 시멘트는 소각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바닥재로 만든 시멘트는 제조 시 유해 성분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이점도 있다. 바닥재로 만든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에 비해 팽창성이나 빨리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시멘트를 만들 때 가열하는 온도가 일반 시멘트보다 100도 정도 낮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바닥재로 만든 시멘트는 견고함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물에 담근 뒤 실시한 강도 실험에서 일반 시멘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기능을 두루 갖춘 바닥재 시멘트는 도로와 방파제 구조물 등에 활용되고 있다. CO2를 어쨌든 소진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CO2가 들어간 제품들 때문에 신제품들이 CDM이라는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 경제성의 그 잠재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녹색 기술로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인 부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 재활용과 더불어 다른 한쪽에서는 새는 에너지를 잡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단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가시면은 요거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케이블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중간 접속함이라는 게. 초전도 현상은 어떤 물질이 적정한 조건하에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전기가 흐르는 케이블에 이용하면 전기를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를 흘릴 수 있고 또한 손실도 극히 아주 작아집니다. 손실이 10분의 1, 20분의 1 극히 작아지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녹색 에너지, 녹색 전력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수송하는 기존의 케이블은 구리를 사용했지만 초전도 케이블은 초전도체를 도체로 사용한다. 더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초전도 케이블의 강점이다. 때문에 초소형 고효율의 전력기기들을 만들 수가 있다. 초전도 전력 시스템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 마지막 테스트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내년쯤 실제 전력 시스템에 적용될 계획인 초전도 전력 시스템. 상용화될 경우 1조 2천억 원의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부터 진출 제의를 받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 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 구하기 쉽고 환경오염도 없어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연소 시 산소와 결합하여 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수소에너지를 제조,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부피가 큰 수소에너지 이용의 핵심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 사업단에서는 기존의 저장 기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다공성 소재를 이용한 수소 흡착 방식. 핵심은 천도씨 고온 처리를 통해 얻은 다공성 나노튜브 소재다. 나노튜브의 미세한 기공들 사이로 수소 가스들을 부착시키는 것이다. 다공성 소재를 이용한 수소 흡착 방식은 상온에서도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노 재료라고 하면은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수소가 와가지고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공성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다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으면은 그 금속과 수소와 반응해가지고 수소를 끌어들이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더 저장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과학기술은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 세계 곳곳이 이례적인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을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지구온난화,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21세기 과학계의 화두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 개발 사업단은 이산화탄소 분리형 다공성 고분자막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흰색 실처럼 보이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소재.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이 500배 정도 향상된 소재다.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뛰어나 기존 분리막의 불안전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단은 고분자의 열 처리 과정을 통해 1조분의 1m에 해당되는 미세한 구멍이 여러 개인 속이 비어있는 섬유 소재를 만들어냈다. 이는 기체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 고분자막을 이용해 기공의 크기에 맞는 이산화탄소만을 통과시켜 분리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2007년 사이언스지에도 소개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나노 기공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래서 약간 1옴스트롱보다도 또 작은 그런
1옴스트롱이라고 그러면 0.1 나노미터입니다. 0.1 나노미터입니다. 근데 그 옴스트롱보다도 훨씬 더 작은, 따라서 피코메탈 레벨의 기공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코포러스한 이런 고분자 막을 저희들이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에너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 고효율성과 청정 기능을 두루 갖춘 신재생 에너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비둘기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순간, 그것은 놀랍게도 제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전쟁터에 투입된 비둘기들은 본국으로 전장의 소식을 전하는 연락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암이라는 비둘기는 공로 훈장을 받았을 만큼 전쟁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프랑스 베르 지역에 고립돼 있던 연합군 부대가 최암이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했고, 도중에 적의 총알을 가슴에 맞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다한 덕분에 194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둘기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애니멀 사이언스에서 그 비밀을 밝혀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곳에서도 어김없이 집을 찾아오는 비둘기. 비둘기의 놀라운 귀소 본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늘길 찾기의 귀재 비둘기. 그 신비한 능력의 비밀을 풀어본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비둘기 경주대회에 참가한 300여 마리의 비둘기들이 하늘을 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오전 6시 세장의 문이 열리자 일제히 날아오르는 비둘기들. 서귀포에서 출발해 자신들이 살던 사육장까지 가장 빨리 돌아오는 녀석이 우승을 하게 된다. 경기 시작 6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경. 비둘기들이 사육장 앞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기록은 발에 부착된 칩을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는데 상위권 비둘기들의 기록은 무려 분속 1300m가 넘는다. 서귀포에서 경기도 고양까지 500여 킬로미터 거리를 6시간 만에 돌파한 것. 쉬지 않고 시속 80km가 넘는 고속 질주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비둘기들은 생전 처음 가본 낯선 곳에서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기가 그 수입한 그 새끼를 받는 비둘기들이에요. 경주용 비둘기들은 그 탄생부터가 특별하다. 수산 경력이 있고 혈통이 있는 녀석들끼리만 교배를 시켜 경주에 적합한 비둘기로 생산해내는 것. 분석의 2.m,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날았던 새죠. 이게 혈통이 그런 일본 거죠. 출신의 이 비둘기는 몸값만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 귀하신 몸들이니만큼 사육 방법도 특별하다. 경주를 앞두고는 콩과 옥수수는 물론 계란으로 만든 단백질과 영양제까지 먹인다. 이렇게 경기에 참가하기 한 달 전부터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다. 또 하나, 비둘기 경주 애호가들은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유난히 좋은 비둘기의 금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지금 시합 가기 전에 잠깐 그 안놈을 순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동안 떨어뜨려 놓았던 암컷과 수컷을 대회 직전에 잠시 만나게 해주면 애틋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빨리 돌아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주용 비둘기들은 꾸준히 비행 훈련을 하기도 한다. 이 사육장의 비둘기들은 아침이면 비행을 나갔다가 주인이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집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반복 훈련을 통해 체력도 기르고 집 주변의 지리도 익히는 것. 신기한 것은 아무리 멀리 있는 비둘기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냥 바로 이제 거기서 무조건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물도 집에 와서 먹고 사료도 집에 와서 먹고.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태어난 데니까 사람도 이제 뭐 자기 태어난 데가 이제 뭐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렇잖아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자신이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귀소 본능.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래프팅 업체. 이곳에선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 메모리칩을 비둘기 배낭에 넣는다. 그러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현상소까지 비둘기가 대신해서 신속하게 메모리칩을 배달해주고 시간에 맞춰 손님에게 사진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비둘기의 귀소 본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비둘기는 비행에 적합한 시각 능력을 갖고 있다. 시야각이 무려 340도에 달해 넓은 곳을 한눈에 보며 지형을 파악할 수 있고 원근 조절 능력까지 뛰어나 무려 700m 앞에 있는 물체까지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뛰어난 시각 능력이 귀소 본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까? 브렛 깁슨 박사는 비둘기가 시각을 이용해 사람처럼 도로나 건물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주장한다. 길을 찾아가는 비둘기는 주변 환경에 친숙한 물체를 보고 그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둘기들은 그러한 지표를 인식하고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표의 그러한 특징이 인지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브렛 깁슨 박사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비둘기에게 모니터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고 도형과 일치하는 색을 맞췄을 때 먹이를 주도록 했다. 쐐기 모양의 경우 녹색을, 정육면체는 빨간색을 골라야 한다. 망설임 없이 도형과 일치하는 색을 찾아내는 비둘기. 약 75%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윤곽을 흐릿하게 해서 도형을 보여줘도 정답을 쉽게 찾아냈다. 여기에 몇 가지 뿌옇게 흐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다른 특징을 비둘기가 어떻게 보는지 알기 위해 수천 번 이상의 실험을 했습니다. 물체는 표면과 선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외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는 특별히 유용한 정보가 되죠. 비둘기도 역시 사람과 같이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길 찾는 방법과 관련해 비둘기들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지표를 이용해 비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익숙한 건물과 도로를 기억해 두었다가 집을 찾아온다는 비둘기. 그렇다면 비둘기 경주에 참가한 녀석들처럼 생전 처음 가본 곳에서는 어떻게 집을 찾아오는 것일까? 하늘을 나는 비둘기는 다른 기관을 이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비둘기의 부리와 머리 사이에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구 자기장을 3차원으로 파악해서 먼 곳에서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비둘기의 부리 속에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무수히 많은 자석 입자들이 숨어 있다. 많은 야생동물들은 지구 자기를 이용해서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경우도 지구 자기를 딕테이트 할 수 있어서 본인이 그 위험을 잘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이동을 할 때 아주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둘기의 부리 속에 있는 자석들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일단 비둘기의 몸에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GPS를 장착하고 사육장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날려보기로 했다. 이때 비둘기의 부리에는 자기장 감지 기능을 교란시키도록 자석을 부착했다. 힘차게 하늘을 가르며 사육장을 향해 비행을 시작했다. 드디어 목적지의 모습을 드러낸 비둘기. 비행 속도로는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약 6시간에 걸쳐 날아온 것이다. 비둘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분석 결과 자석으로 자기장 감지 능력을 교란시킨 비둘기는 특히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헤맨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장 감지 능력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냄새 정보로 지형을 읽는다고 주장한다. 비둘기의 탁월한 냄새 감지 능력이 정밀한 비행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비둘기는 냄새를 감지해 집을 찾아오는 것일까? 비둘기의 코에 향수를 뿌려 후각을 교란시킨 다음 사육장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날려보냈다. 그 결과 비둘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부터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동물들보다는 훈련에 의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된 그런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손에 길러진 비둘기. 그 이유는 비둘기의 탁월한 길찾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술사들의 말을 알아듣는 똑똑한 파트너에서 피카소와 모네의 그림을 구분할 줄 아는 비둘기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비둘기의 놀라운 인지 능력. 애니멀 사이언스 3부에서 만나봅니다. 과학카페가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생활정보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첨단 CG와 실험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내온 과학카페. 앞으로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